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코로나19 스페셜 팬데믹 과연 누가 쏜 화살인가. 오늘 그 비밀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오늘 이 책을 소개해 주실, 도움 말씀을 주실 의사 한 분 모셨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시죠. 남궁인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응급학과 전문의 남궁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응급의학과 아니세요 혹시? 아, 맞는데 갑자기 헷갈리네요. 네, 지금 또 누군가의 생명을 또 살리고 아마 오셨을 우리 남궁인 선생님과 함께 오늘은 스페셜하게 좀 새로 나온 책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화살이라는 제목의 책이군요. 네, 위일복에서 나왔죠. 네, 사실 지금 뭐 코로나19로 우리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고 또 요즘은 이제 그 걱정은 좀 덜 하시기도 합니다만 초반엔 정말 이거 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참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중국에서 뭐 무슨 인공적으로 바이러스를 만들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인간이 너무나 자연을 많이 파괴하니까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자연이 우리에게 지금 형벌을 내린 거다, 뭐 이런 등등의 말들 참 많은 썰들이 있었는데 이 신의 화살이 그걸 좀 밝혀주는 책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책을 읽어보니까 이 신의 화살의 의미는 예전 우리 일리어드 고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리어드에 보면 트로이 전쟁을 할 때 그 아가멤논이 그 아폴론 신을 모시는 사제의 딸을 이제 일종의 하녀로 데리고 있었죠.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자, 그런데 그 여인을 안 풀어주니까 그 사제가 자기가 모시는 아폴론 신에게 이런 하소연을 하니까 아폴론 신이 괘씸하다고 아폴론 신은 또 활을 잘 쏘는 활 속의 명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상에서 그 그리스 군대를 향해서 계속 화살을 쏘았죠. 근데 그 화살이 뭐냐면 바로 역병이죠. 전염병의 화살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 군대가 계속해서 이제 전염병이 시달려가지고 끊임없이 병사들이 죽어나가고 병사들을 화장할 땔감이 없을 정도로 많이 급격히 죽어나가는 그런 것들을 빗대가지고 이번 코로나19를 신의 화살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책을 우리 선생님도 이제 보셨죠? 저는 받고 이 책의 추천사로 참여했습니다. 추천사를 이제 직접 쓰셨고 이 책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이 책 좀 어떠셨습니까? 저는 상당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우리 삶의 형태라든지 형식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도 받았고요. 사회 전체에 변혁을 일으켰는데 막상 이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편적으로 그냥 언론 기사로 나오는 뭐가 그렇대 그러면은 또 그런가? 뭐 이런 방식으로 쪼개서 알고 있지 이렇게 종합적인 분야로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좀 소홀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분이 그리스계 미국인인데요. 뭔가 사회학도 전공을 했고 또 보건, 그러니까 의료보건도 전공을 한 그다음에 하버드 대학에서 그 교수도 한 뭔가 좀 다채로운 분야에 계신 석학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홍보 문구에는 뭐 백인 뭐라고 써있지? 세계 100대 지성 뭔데 이건 한 10년 전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상당히 좀 똑똑합니다. 그래서 똑똑해요. 그래서 많은 분야를 어울러서 이 코로나 19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시간 순서대로 팩트도 나열하고 자기 객관적인 것도 나열하고 뭔가 그 과거에 있는 얘기들도 나열하고 대단히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안내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바이러스 하나지만 대단히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당장 마스크 쓰거나 우리 집합금지도 있고 뭐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많은 부분에 하나부터 열까지 번역을 일으켰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이 바이러스 코로나19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 그냥 언론에서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만 우리가 단편적인 지식만 있지 뭔가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보면은.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미국에 있는 사회학 그리고 보건의료학을 전공한 의사 겸 뭔가 교수인데요. 여기 책 홍보 문구에도 뭔가 세계 100대 지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 약간 책 보면은 좀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뭔가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서 이 타임테이블도 짚어주고
뭔가 이전에 있었던 과거 이야기들도 과거의 역병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네. 사회에 미친 변화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우리의 뭐 해결책도 찾아요. 연대라든지 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해주는 책이 신의 화살입니다. 네. 우리가 사실 잘 보면 어쨌든 이제 전문가들이시니까 네. 보건의료 전문가들인 뭐 의료인이라든지 이런 네. 분들의 이야기를 거의 전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제 이분들의 말씀을 가장 우리가 첫 번째로 들어야 되는 건 맞지만 네. 이게 미칠 영향, 그러니까 사회적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또 이분들 말고 또 다른 분들이 체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저자가 전체적으로 좀 한번 조망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군요. 그런 정치적인 분야라든지 뭔가 이런 과학자의 신뢰 네. 그리고 뭐 이분은 미국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미국에 대해서 정말 이 신랄하게 비판을 또 해요. 패거든요, 거의. 근데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 보면은 당시에 어쨌든 트럼프 정권이었고 네. 이 트럼프 정권이 정말 과학자들 말을 거의 믿어버리지 않는 정말 처절할 정도로 약간 정치적인 스탠스를 취했다가 결국은 대폭망을 했죠. 이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초창기 미국이 그런 것들을 대단히 학자로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도 참고할 부분이 많고 말씀하신 부분을 정말 다 짚어줍니다. 그 사실 이 책을 보면 네. 그 저자가 그 여러 가지 언론 자료라든지 그걸 취합을 해가지고 2019년 이미 12월에 네. 미국 정보기관은 그 보고를 백악관에 올렸고 19년 12월. 예,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글로벌 팬데믹이 올 수 있다는 걸 올렸고 2020년 1월에 이미 대통령 1일 보고에도 포함됐다. 그런데 이제 백악관에 대처라는 것들이 이제 무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정상성 편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비상 상황이 되었을 때 뭔가 그런 어떤 리스크를 좀 과소평가한다든지 그리고 나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보를 무시하려고 하고 묵살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재미있게 조목조목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약간 뭐 사후적인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때 방역을 잘했으면 지금의 이 상황은 안 왔습니까 혹시? 그때 방역을 누가 미국인가요? 아니면은 주체가 어딘가요? 미국이 예를 들어 잘했다 치면 사실은 그래도 결과는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오버롤하게 봤을 때는 미국이 잘했든 중국이 잘했든 한국이 잘했든 상관없이 비슷했을 겁니다. 그죠? 그거는 아마 맞을 거예요. 뭐 무슨 국경을 차단하건 뭘 어떻게 어떠한 걸 해도 우리가 손을 놓진 않았고 뭔가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뭐 전 세계인이 감염되는 건 막았다 정도겠네요. 별 차이는 큰데는 없었을 것 같지만 큰 차이 없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대단한 참사를 낳았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그러니까 감염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를 못하는 의료 체계가 통제를 못하는 정도로 확산되는 거는 너무나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되지 않을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미국도 보면은 시체 막 쌓아놓죠. 이태리, 뭐 영국이라든지 초창기에 감염 그 목 막았을 때 통제 안 됐을 때 시체 쌓죠. 인도도 델타 변이 통제 안 됐을 때 시체 쌓죠. 이번에 지금 일본도 그러고 있어요. 제가 오늘 본 기사인데 오키나와에서도 그 요양병원에서 다 감염됐는데 이송이 안 돼서 이거 뭔지 알거든요. 이게 모든 중앙 체계가 지금 다 마비니까 그 로컬에서 발생한 환자가 이송이 안 돼서 거기서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결과적으로는 비슷하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비슷하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런 끔찍한 의료 체계가 감당하지 못할 시신들을 내고야 마는 거죠. 이거는 대단히 큰 유의미합니다. 제 의사로서 봤을 때도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이 신의 화살 부제가 이제 작은 바이러스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꿨는가 이렇게 이제 부제가 달려 있는 이 책을 좀 오늘은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이 책을 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니콜라스 A 크리스타키스 그리스계 미국인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저서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보니까 자기가 의사기도 하고 보건 의료인인데 이 사회학 연구를 계속 많이 수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연결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어떤 뭐 휴대전화라든지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게 이번에 코로나19가 되면서 본인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초반 읽어보니까 자기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게 코로나가 생물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전개되는 방향을 발생 초기부터 예측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신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구글 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런 것처럼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이제 사회학적 연결고리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가
왜 이 코로나 처음에 발생 초기에 정치인과 연예인이 많이 감염됐느냐. 뭐 대통령 그랬었어요? 그렇죠. 수상 그죠. 수상도 감염되고 여러 유력 정치인들, 연예인들 많이 감염됐잖아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하나의 허브가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결절점이 된다 보니까 본인도 감염을 시킬 수 있고 본인도 감염될 가능성이 위험이 높아진다. 뭐 그런 것들 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추적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네, 이른바 마당발인 사람들이 더 감염 확률이 높아지겠네요. 네. 여러 사람 만나니까. 그래서 이분은 초기에 오히려 네. 그런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는 어떤 집단이라든지 그런 사람에 맞춰 가지고 방역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좀 더 이제 또 유의미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유의미한 얘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산골짜기에만 있고 누구는 파티를 연다. 그럼 이 파티를 여는 사람이 당연히 슈퍼 전파자가 될 확률이 높겠고 이런 것들을 정말 수학적으로 모델로 분석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방의학이라는 그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있고 지금 예방의학 전문가들이 많이 전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방의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한 명이 얼마나 전염 가능성이 있는가. 근데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디 뭐 정치인이다, 연예인이다. 그러면 너무 많은 사람들 봐야 되겠고 히키코모리다. 그러면 사실은 거의 이 사람은 그 전파에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또 박사님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이 예측 가능한 이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은 이 책의 총 주제가 이런 겁니다. 이것은 코로나19는 우리가 처음으로 겪는 일이긴 하지만 인류가 처음 겪는 일은 아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염병을 겪어왔고 이 전염병이 어쨌든 재생산 개수가 있었고 치명률이 있었고 이 두 개로 어쨌든 뭔가 전파 방법도 다르고 이 다 다르지만 이런 것들로 좀 추격될 수 있는 성질이 있었고 그때마다 어떠한 사회적인 변혁을 일으켜 왔는데 이것들을 다 미루어 봤을 때 코로나19에 성질을 대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얼추 우리가 예상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것들이 신의 화살의 조금 주제의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쏜 화살이 과연 어떤 파문을 일으킬 것인가. 저는 항상 이 뉴스에서 볼 때마다 이건 진짜 궁금하던데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이게 2를 넘어가면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한 사람을 감염시키냐 뭐 5명이면 이제 5가 될 거고 아마 이런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계산 방법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염자 수랑 어느 일정 시점 감염자 수가 있고 이 감염자 수가 몇 명에게 감염을 일으켰냐의 사람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냥 평균을 내면 되긴 하는 건데 이게 타이밍도 다르고 이게 언제까지 이게 몇 명이 그 감염된 걸로 볼 건가도 다르고 이 확산 지수가 그래서 항상 보면은 숫자로 안 떨어져요. 2.7에서 5점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게 학자마다 이걸 계산 방법이 다 다른 데다가 통계를 전국 대상으로 하기도 거의 불가능한 지수예요. 이 5천만 명의 그 몇십만 명을 데려다가 이거를 확대 재생산 지수를 하는 게 그래서 추정치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몇 명 정도가 감염이 될 거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숫자를 볼 때마다 이게 그냥 사후적으로 계산된 거를 그냥 예를 들면 1000명이었다 1200명 되면 그냥 1.2가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한 사람을 다 이 사람이 몇 명 감염시켰는지를 다 조사해갖고 그걸 평균을 내는 건지. 그러니까 그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토탈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시기별로 쪼갤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계산이 추정치가 보통 나와요. 추정치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통계라는 게 항상 그래서 거짓말 중에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이 통계다. 아니 그럼 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작은 바이러스가 다른 바이러스들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있었을 텐데 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지독한 놈입니까? 아니면 그렇진 않은데 뭐 그냥 우리가 좀 많이 반응하는 겁니까? 이 저자가 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대에서 발현할 수 있는 가장 지독한 놈이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또 어떤 방면으로 보면은 이전에 사실은 불과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만 해도 전 뭐 인구의 2% 이상을 죽였어요. 엄청 그때 사망자가 죽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있긴 있어요. 거의 없으니까 그 위험을 잘 모르죠. 하지만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명률이 그리 높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망자가 제가 알기로는 420만 명인가요? 전 세계적으로 420만 명쯤 되는데 이전에 사람들 많이 죽였던 패스트나 뭐 이런 것들에 비하면은 치명률이 그리 높진 않아서 또 끔찍하다고 볼 건 아니에요. 인구를 막 털어버리거나 이럴 정도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니까 그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이 책에 따르면 아무리 지금 백신을 맞고 하더라도 결론이 전 세계 인구의 40% 조금 더 넓게 보면 60%까지는 한번 앓고 갈 거다. 이렇게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책의 맹점이 이게 집필 시기가 2020년 여름에 썼어요. 그래서 한 1년 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1년 전이지만 서술 시점이 1년 전이지만 거의 다 맞는 얘기를 해요. 거의 다 지금 현재를 예측하고 거의 비슷하게 갔어요. 네. 그다음에 이 저자의 그 에필로그가 어쨌든 최근에 쓴 에필로그가 따로 한 챕터가 있는데 그래서 뭔가 따로 좀 코멘트를 부족한 걸 붙여놓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뭔가 서술하고 있어서 조금 뭔가 그런 점은 지금이랑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겠군요. 예를 들면 여러 델타 변이나 뭐 이런 변이들이 나오기 전일 테니까 거의 예측하고 있어요. 근데. 아 그래요? 이 알파 변이까지는 그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진짜 이 바이러스가 독한 놈인지 아니면 워낙 지금 우리 세상이라는 게 사회적 이동이 국경을 넘어서 수많은 이동들이 있으니까 2000년 혹은 뭐 10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무서운 애는 아닌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무서워진 건가?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얼추 맞는 말이긴 한 게 일단 너무 글로벌화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요. 사실상 이 지금 글로벌 세계에서 중국에서 일어난 바이러스를 미국으로 안 옮겨가는 일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아예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중국계도 있고 가족도 있고 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요인도 있지만 어쨌든 가장 특수한 거는 이 책에서도 그렇고 제 의견도 그렇고 무증상 감염이 있어요. 무증상 감염이 있고 누구에게는 이 사스2 그러니까 코비드19가 사스2라고도 칭하거든요. 아 사스랑 같은 친구예요? 네, 사스랑 같은데 이 변이니까. 그렇죠. 사스2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스1만 해도 이 발열이 있고 호흡기 증상이 있어야지 감염이 돼요. 근데 대신에 사스1은 이 감염력이 사실은 더 셌어요. 감염력이? 그러니까 옮겨갈 수 있는 전염력이요. 전파력이. 근데 왜 이렇게 안 됐어요? 왜냐면은 무증상 감염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 그때는? 네, 그때는. 그래서 증상이 거의 나오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 병원 가고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사스1 때는 의료진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병원에서 이렇게 콜록콜록 하는데 방어가 좀 부족하면은 의료진들 싹쓸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처음에는 사스1이 우리가 모르니까 이 사스1 걸린 사람이 되게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 또 나오는데 그 한 호텔 방에서 그 카페트에 사스1 걸린 사람이 막 토를 해요. 근데 이 토한 게 분말이 이게 다 퍼져가지고 에어로졸이 퍼져서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절반 이상 한 층 호텔 홍콩에 있던 호텔 한 층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다 걸려버렸어요. 근데 다음 날 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뻗어요. 홍콩이니까 비행기 타고. 그래서 이 사스1의 팬데믹을 일으킵니다. 게다가 그 호텔 방에 있던 사람이 되게 또 재밌는 얘기예요. 호텔 방에 있던 사람이 그 홍콩에 있는 어디 다층 아파트에 친형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이 친형 만나러 갔다가 설사가 마려워서 그 변기에 앉아서 그 친형네 집에서 설사를 했는데 그 아파트 층에 한 10몇 층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아파트 층에 살던 사람이 사슬에 다 걸렸어요. 그 설사하면서 그 에어로졸이 나와서 그 관을 타고 그 관 내려가서 그 변기 내려갈 때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했어요. 과학자들도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 설사인데 다 걸려서. 이 사스는 이 정도로 전파력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음압실에 넣어놓고 그 치료를 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의료진들이 감염이 됐죠. 하지만 이게 어쨌든 치료를 계속 그렇게 해나가니까 사스1은 더 이상 그냥 증상 있는 사람만 잡아다가 가두면 끝났어요. 무증상 감염이 없으니까. 그리고 걸리면 바로 증상이 또 나오는 모양이군요. 걸리면 증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잠복기는 있지만 이 잠복기에 감염력이 없어요. 증상이 나와야 전파력이 없어요. 전파력이 되는구나. 증상이 나와서 이제 콜록콜록을 해야지 이때부터 누군가한테 옮겨요.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랬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거의 모든 유행성 바이러스, 폐렴 다 잠복기에는 바이러스가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누군가한테 잘 안 옮겨요. 근데 코비드는 옮겨요. 심지어 증상이 생기면은 이때부터는 잘 안 옮겨요. 그러니까 오히려 딴 바이러스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물론 옮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 만약 이렇게 무증상 전파가 된다면 이 책에도 그렇게 나오던데 자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환자가 발견된 후에 접촉자를 추적하고 격리 수행하고 이런 대응의 방역 조치가 효과가 없는 건 아니냐 이렇게 이 책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해야 되죠. 그거라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다고 무방비로 풀어놓을 수는 없고 최대한 빨리 증상이 나타나면 격리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 앱까지 동원하면서 GPS 따지고 이렇게 뭐 온 식당에 다 이름 쓰고 밥 먹으면서도 못 잡는 거는 이 무증상 감염 때문이에요. 그전에 유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치명률이 1%란 것도 사실은 그 사스 1 때는 걸리면은 그냥 다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래요. 치명률이 한 10몇 프로 이상 되는 걸로 그렇게 써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얘는 1%니까. 그리고 특히 젊은 사람들, 돌아다닐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이게 걸리고서 거의 죽진 않고 그냥 전파만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퍼지는 거죠. 많이 퍼지고 대신 면역력이 좀 약한 분들, 뭐 고령자라든 이런 분들은 걸리면은, 중증으로 가실 수도 있고. 가겠죠. 그래서 초반 방역 때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스1을 생각을 했어요. 사스1도 코로나 바이러스고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무증상 감염이 지금까지 그렇게 있던 바이러스가 인류학이 많이 없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 진짜 대박인데 어쨌든 우리는 조치를 이전 코로나 바이러스에 준해서 하자라고 접근을 한 게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인류가 이거를 박멸할 수가 없는 그 무증상 감염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어쩌면 그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그 선배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걸 보고 우리는 한번 다시 좀 발전해보자. 진화해갖고 우리 그러면 증상 나타날 때는 잘 옮기지 말고 차라리 그 전에 잘 옮겨보자. 이런 식으로 진화한 걸 수도 있겠네, 이 친구가.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무증상 감염이 없던 그 케이스가 말하자면 돌연변이가 나왔다. 그럼 걔네는 그냥 감기 바이러스로 어디 박멸되거나 끝났겠죠. 그렇겠네요. 근데 얘는 그런 특징이 있었으니까 우리 지금 팬데믹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토론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책을 보니까 결국 우리가 감기를 일으키는 그 일종의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는 우리 상기도 세포에 좀 더 결합을 잘하고. 상기도 세포. 그러니까 우리 그 어떻게 됩니까? 기관지 쪽 생각하시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고 오히려 이제 중증에 아주 이제 예후가 안 좋은 거는 이제 폐 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그런 이야기인가요? 요즘 뭐 비말로 나온 것들은 바로 이제 우리 호흡기로 들어가가지고 중증을 일으키고 접촉을 통해서 들어온 거는 일단 어느 정도 뭐 코에서 배양이 되니까 어느 정도 좀 경증으로 나온다. 뭐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하게 나오는 건가요? 그거는 사실은 상기도라는 게 폐랑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과학적으로는 정확한 또 워딩은 아닙니다. 그래요? 이 책에 보니까 그러니까 사스2는 지금 코비드-19는 그러니까 이 두 곳 상기도 세포하고 폐 세포에 모두 결합할 수 있어가지고 증상도 다양해지고 전파력이 높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워딩을 하면 맞는데 일반적인 감염은 어떻게 그 사스2는 상기도에만 있지 않고 어디 뭐 전신으로 갈 수도 있고 아예 무증상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스1이랑 비교하자면은 좀 다양한 데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어서 우리가 후각세포에도 들어갈 수 있어서 우리 후각마비도 초반에 좀 보고가 됐고 실제로도 보거든요. 그리고 배가 아프거나 설사거나 이렇게 조금 다양한 증상으로 변이 되고 이것들이 사스2의 특징이기도 하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시간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은 게 지금 이제 한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지치거든요. 그리고 걸려 죽지도 않는다는 거 우리가 백신 맞아야 되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또 한쪽에서는 그래서 빨리 백신 맞고 뭐 여행이라도 좀 가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러니까 정확히 이 상황이 뭔지를 아마 초반에는 많이 우리가 막 혼란스러우니까 그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었을 거고 어느 정도 한 1년 반 정도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정확히 뭔지를 한번 좀 파악을 하고 이 지금 상황에서의 백신을 우리가 맞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혹은 뭐 개인 방역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 있는지를 그냥 뉴스를 통해서 하라니까 하는 거 말고 우리 스스로가 좀 느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보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란 친구는 이전에 바이러스보다는 확실히 전파력도 좀 강한 것 같고 그리고 아주 무서운 증상을 다수에게 나타내진 않지만 그래도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에게는 꽤 심각하게 지구 곳곳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걸 막는 방법은 우리가 여러 개 얘기했던 것 중에 백신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건 맞습니까? 네. 압도적으로 백신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근데 뭐 지금 돌파 감염 얘기도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은 가장 강력한 무기죠. 과학이 말하자면 인류의 반격입니다. 이게 이 책 안에서는 백신 얘기가 거의 없고 에필로그에만 나와 있어요. 왜냐면 이때만 해도 백신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백신이 어떻게 그렇게 1, 2년 만에 나오냐. 네. 거의 가장 빨리 만들어낸 백신도 10년쯤 걸렸다. 네, 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간이 실제로 가장 빨리 만들어낸 백신이에요. 못 믿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과학자들도 네. 뭔가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임상 데이터가 없지만 지금 당장 어쨌든 효과는 입증돼 있고 이 코로나에 대한 해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써야 한다라고 일단 좀 급하게 이 실험 자체를 해놓고 밀어붙인 게 있죠. 그런데 얼마나 빨리 나왔냐면요. 우리 모더나라는 회사 이제 다 아시는 거예요. 모더나는 사실 벤처 기업이에요. 네. 근데 이 코로나 그 염기 단백질 염기 서열이 한 5,000개쯤 되는데 이것도 흥미로운 게 맨 처음 중국에서 분석을 했어요. 염기 서열에 대해서. 염기 서열을. 그래서 중국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바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에서 이제 통제를 해요. 막아요, 중국이 그걸? 중국을 한 거죠. 그래서 폐쇄시켰어요. 중국에서. 중국 한 거죠. 이거는 중국 여기 미국도 되게 미국하는데 중국도 중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아요. 그래서 미국 과학자가 다시 한 달 만에 이거를 풀어서 이번엔 공유를 했어요. 쉐어를. 그래서 이걸 보고 모더나라는 회사에서 거의 한 달 만에 백신을 만들었어요. 한 달? 거의 한 달 걸렸어요. 30 며칠 걸렸어요. 이게 믿을 수 있나? 이걸 바로 승인을 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놀랍게도 그리 큰 부작용 없이 지금 이제 대단히 많은 인류에게 접종을 했지만 공식적으로 심근염과 심낭염 일부 외에는 그 부작용이 거의 없는. 정확히 도큐멘트 되지 않은 정도예요. 사실 이 정도 맞았는데 부작용이 도큐멘트가 없다 정도면은 대단히 안전한 백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인간이 반격으로 개발해낸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사실 거의 기적의 백신과도 가까워요. 사실 이건 혈전이 100만 건당 한두 건? 뭐에서 많으면 영국에서는 10건? 우리나라에서는 100만 건당 0점 몇 건밖에 보고 안 됐어요. 근데 그 정도면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없는 백신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개발한 것 중에. 하지만 지금 mRNA 백신이 조금 더 우월하다고 느낀 게 그나마도 없으니까. 근데 갑자기 인류의 기술이라는 게 2019년 혹은 2020년에 점프업이 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그 생명공학에서 개발해 놓은 많은 이 접근 방식을 여기다가 어쨌든 모든 다 결합을 한 거예요. 총력전을 한 거예요. 왜냐면 또 사실은 인간이 총력전을 해서 사스1이나 메르스 예방주사를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었어요. 근데 이 만들다가 프로젝트가 해체된 게 그 전에 다 박멸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만들려면 만들 수 있었을 건데 못 만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거 박멸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모든 그 세계의 모든 과학자들이 다 달려들어서 이 백신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백신을 맞았을 때 그 중증도도 떨어지고 사망률도 떨어지고 입원 확률도 떨어지고 변이에도 어쨌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다기보다는 거의 압도적인 가장 큰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는 백신입니다. 현재 과학의 입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제 이 저자가 그때 이제 에필로그 부분에는 좀 최신 상황을 반영했지만 그 책을 쓸 때는 이제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이제 경고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백신으로 면역력을 가지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하나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말라리아에 면역력을 가지기 위해 가지고 인간이 이제 진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고유한 풍토병 중에 하나가 gem상적혈구 빈혈증이 있다 이거예요. 되게 드물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적혈구가 남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킨다 이거죠. 근데 왜 이런 병이 생겨났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말라리아에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가 이 몸이 진화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백신을 가지고 면역력이 생기는 만큼 또 다른 이제 유전병 도 이렇게 바로 지금 말라리아에 인간이 대항하기 위해서 뭔가 만들어냈다가 결국 그게 또 다른 이제 gem상적혈구 빈혈증이 나오듯이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유전병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이 문제 제기도 약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백신이 지금 날 수 없지만 나중에 뭐 10년 20년 후에 태어난 아이들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하더라. 근데 이 원인을 살펴보니 그때 코로나 백신이 원인이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 뭐 그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예를 들어 예전의 사례로 사실은 백신보다는 코로나에 적응한 그런 유전체가 뭔가 나오거나 그런 확률이 좀 더 높아요. 백신보다는 코로나19 자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청년기에 걸렸는데 코로나19에 걸렸는데 그때 이제 뭔가의 변화가 생겼고 그다음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부모 세대와는 또 다른 어떤 형질이 나타날 수도 있다. 뭔가 코로나에 적응하거나 맞서 싸우는 그런 항체를 지닌
예, 그런 유전 변형이 그 인간 레벨에서 일어날 수 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많은 그 바이러스들이 있었고 혹은 균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인간들이 유전체로 싸워왔다. 이런 에비던스도 조금 여기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냥 드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이제 보통 사람들 중에 이제 어떤 집단이 한 90% 정도가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갖고 있잖아요. 보통 어릴 때 가볍게 앓고 지나가서 항체가 형성돼 있는데 그게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아주 좀 힘들고 이럴 때 그게 갑자기 터져 나오잖아요. 물집이 생긴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체가 만약에 생겨났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어떤 것들이 꼭 그게 걸리고 안 걸려 떠나가지고 잠복에 있다가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증상이 나타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우리에게 다 완전히 들어있고 몸에 있다가. 그럴 수도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뭐 인플루엔자가 뭐 100년 전에 다 전이율을 쓸었다가 이제 다시 뭐 돌아올 때마다 어쨌든 다시 또 바뀌어서 유행하기도 하고 또 코로나도 한번 걸린 사람이 또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또 없어요. 또 면역력 자체도 그리 오래 가지 않고, 그러니까 헤르페스를 예로 드셨는데 그 많은 병들이 다 비슷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주기적으로 유행을 해서 걸린 사람이 또 걸리거나 혹은 변형된 그 형태로 걸리거나 이럴 수 있어서 사실은 백신도 거의 부스터샷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의 영원히 계속 맞아야 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도 우리 그 비형 간염 백신도 주기적으로 맞았는데 또 한 번씩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파상풍도 5년 만에 한 번씩 맞고 그렇죠. 매번 계절 독감 우리가 계속 맞고 이렇듯이 코로나는 거의 무조건 맞아야 돼요. 거의 지금. 그래요? 이 인간 세상에서 살려면은 이거 매년 맞아야 됩니다. 너무 싫은데. 거의 그렇게 변했어요. 이 책에 이제 그 목차 중에 저는 좀 약간 흥미로운 부분이 이제 뭐 질병 관련돼서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4장인가 보니까 비탄, 공포, 거짓말. 그래서 감정의 전염병은 어떻게 퍼지고 왜곡되느냐. 이건 아마 사회학적인 접근을 좀 아마 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전염병과 이 비탄, 공포, 거짓말은 사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1년 6개월 전에 느꼈던 공포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소문만 가지고 길에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 길거리가 다 텅텅 비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첫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1번 나오고 2번 나오고 그 우리나라에 어쨌든 현실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잡아야 한 10명 이상 있었던 때예요. 근데 현재는 우리나라에 1000명, 2000명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길거리는 사람이 다니죠.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면은 그때야말로 그렇게 공포 가질 필요는 없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이야말로 사실은 길에 다니면 안 되죠. 그렇게 보면. 하지만 인간이 느끼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공포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지금 미지의 바이러스니까. 게다가 그때 당시에 뭐 중국에서만 살던 이 중국인 이주촌이 있는 게 대림동이잖아요. 근데 이 대림동에 가면 안 된다고 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논리적인 행위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한국에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것들을 우리 인간들이 계속 해왔던 거죠. 뭔가 지금 전염병이 돈다 그러면은 유대인을 잡아. 예전에도 그랬다는 거죠. 집시를 잡아 화형시켜.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요. 이 역사들을 계속하는데 이 챕터만 한 챕터가 따로 있어요. 이 외부인을 잡아서 족친 이 챕터가. 그걸 우리도 지금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그 가장 인류 역사에서 큰 게 사람들을 몰살했던 게 패스트로 보지 않습니까? 그 패스트가 한창 성행할 때 결국 그 후유증으로 우리가 마녀 사냥이라든지 종교 재판,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게 유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대로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우리가 인간에게는 결국 사물 자체가 아니라 사물을 보는 방식이 문제거든요. 그 지금 말씀대로 증상이 있고 여러 가지 병이 있다지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자체는 오히려 지금 더 많이 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라보는 방식에 결국 이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그런 것들이 지금 결국 이 코로나를 단순하게 하나의 어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백신을 맞고가 아니라 좀 사회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 사회적 현상으로 우리가 또 인식하는데 크게 이제 작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코로나 처음에 이제 막 그 중국에서 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도 안 했었어요. 그 뉴스를 코로나 뭐 한다 그래갖고 그때 맨 처음에 우한 폐렴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있었었죠. 뉴스에서. 그래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이게 전 세계로 이렇게 갈 줄은 몰랐고 그다음에 아마 초반에쯤에는 갑자기 길에서 이렇게 푹푹 쓰러지는 사람들 막 나오고 이래갖고 그 유튜브 영상 같은 걸로 많이 그거 통원이 그건 됐죠. 팩트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완전히 선동이죠. 그렇죠. 선동이죠, 선동. 당시 얼마나 많은 선동이 있었는지 정말 학을 떼는데요. 그렇죠. 코로나 걸린다고 사실 감기 걸린다고 사람이 길에 왜 쓰러지면 다른 이유가 있던지 아니면 뭐 연기를 했던지 그렇겠죠. 전혀 어떠한 논리도 없는 그렇죠. 그냥 갖다 붙인 내용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2003년에 그 어떻게 하다가 중국을 갔다 오고 막 들어올 때 사스가 보고됐거든요. 네. 2003년 그때 그게 3월 초였던가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저희가 들어오자마자 이제 중국 못 나가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같이 어떻게 보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영상 매체가 그렇게 많이 보급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어느 정도 인터넷은 텍스트 위주였으니까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보면서 느낀 게 작년에 이거 보면서 이 유튜브라든지 영상 매체가 저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각적인 효과가 정말 다른 어떤 또 자칭 전문가라는 분들의 이상한 해설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사람들을 이 패닉 상태로 몰아가는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이건 텍스트로 되게 다각도로 되게 침착하게 기술해주는 책이라서 사실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좋았습니다. 뭔가 이렇게 미국이 잘했던 거 여기는 한국을 상당히 모범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델타 변이를 좀 잡기 어렵지만 그거는 어쨌든 세계나 다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지금도 일부는 어쨌든 방역에 그럭저럭 해나가고 있는데 뭐 이런 미국 입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중국의 방역도 이야기를 하고 뭐 다각도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심층적이고 침착한 접근이 저는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이 학자는 혹은 이 저자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사실은 뭐 그냥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를 하려면은 사실은 이 코로나19가 이전에 한 100년 전에 코로나19가 돌았다 그러면은 사실은 별 문제도 안 돼요. 그냥 전 세계인 다 걸리고 끝났어요. 전염력이 너무 높으니까 전 세계인 다 걸린 다음에 노약자 쭉 죽고 또 어린 아이들이랑 청년들은 잘 안 죽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전에 돌았으면 사실 별 문제도 안 됐을 거예요. 노인들이 죽는 건 당연하니까 그때야말로 보건위생도 안 좋고 하지만 지금은 대단히 괴롭게 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죠. 근데 바이러스야말로 이제 인간이 반격을 해서 한창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 그런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지만 여기서 결론으로 제시하는 거는 사람의 이타적인 행위랑 연대의 중요성이에요. 연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꾸로 뭐 어떻게 뭐 선동도 하고 뭐가 다른 소식도 전하고 공포도 있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연대를 많이 했어요. 뭔가 자기가 일손이 부족하지 않냐고 현장에 달려간 의사들도 있었고 또 저도 어쨌든 의료진이지만 뭐 코로나가 다시 돈다고 해서 이걸 그럼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이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은 기본적으로 좀 이타적인 세팅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뭔가 봉사를 하고 뭔가 기부액도 많이 늘고 뭐 이런 인간들이 연대해서 이것들을 풀어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요. 라고 예상을 하고요. 또 백신도 사실은 거의 연대의 힘이거든요. 사실 저만 해도 제가 걸리면은 사망률이 전 30대니까 0.01% 뭐 이렇게 극히 아주 미미한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제가 바로 백신을 맞았던 이유는 제가 볼 환자도 있고 저희 어쨌든 저희 가족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전염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확실히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타적인 행위로 마스크를 쓰고 이타적으로 백신을 맞고 그렇게 이타적으로 지금 다 질서 있게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이타의 힘에서 이 연대의 힘에서 이 코로나에 대응할 그런 것들을 저자는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의 역할을 이제 본인이 미국인이지만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백신이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전 세계와 공유해야 된다. 그 근거를 이제 저자가 세 가지 관점에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미국의 어떤 정치적 역할들, 미국이 세계 경찰을 자치하는데 이 세계가 질서가 혼란에 빠져 있고 여러 가지 도덕적 차원에서도 이건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경제적인 것. 결국 지금 이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어떻든 미국이 중심에 질서가 움직이고 있는데 전 세계 인류에게 백신을 맞는 비용이 예를 들어 여기 이 책에서 제3세계에 한 500억 달러 드는데 향후 5년간 그 백신을 통해 가지고 창출되는 경제활동 효과가 9조 달러가 된다 이거죠. 경제적으로도 이제 효과가 있고 그 세 번째로 이제 면역학적 관점에서도 그 제3세계 사람들 안 도와주면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가지고 결국 그게 다 미국에 더 안 좋게 된다. 끊임없이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금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 어떤 인간과 동시대를 살아간다는지 이 지구라는 별에서 같은 인간으로서 서로 돕자 이런 것들이 깔려 있죠. 일종의 코로나19가 인류를 한번 시험을 하는 거네요. 그 인류 전체를 보고 니네들이 네. 나만 혼자 살겠다고 자기네 나라만 뭐 백신 맞추고 이렇게 해서 한번 그런 마음 먹고 한번 가보든지 아니면 정말 다 같이 한번 힘을 합쳐서 극복을 해보든지. 근데 정답은 당연히 후자 쪽에 있는 건데 우리의 선택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완전히 후자 쪽은 지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아프리카 백신 접종률이 1%가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주장을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렇게 되겠어요. 이게 백신 민족주의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민족주의죠. 네. 그리고 초기에 우리가 그 지난해 상반기 때 이 코로나 사태로 인공호흡기 모자라고 여러 가지 장비가 모자랄 때, 자 유럽으로 가야 되는 장비가 터키에 중간 기차인데 터키 정부가 그냥 압수해버리고 안 놔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 걸로 해야겠다라든지. 맞아. 그러니까 마스크 같은 경우도 자 우리가 이거 딴 나라 가야 되는 걸 그냥 중간에 입수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볼 때 이게 나중에 이런 경험을 한번 해봤으니까 물론 협력도 해봤지만 이런 경험을 해봤으니까. 향후의 식량이나 에너지 차원에서도 이번에 이 백신이라든지 의료용품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질서가 깨지더라 이거죠. 그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 과제로도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이 코로나 이 19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전염병이 나와 가지고 뭐 긍정적 효과도 분명히 이 층에 나오고 있죠. 실제로 인구의 이동이 줄어드니까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확 급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가 맑아지니까 호흡기 질환 사망자도 급감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 호흡기 질환 자체가 우리가 그 바이러스가 서로 이렇게 옮는 그러니까 기전이 똑같아요 코로나랑. 근데 모든 사람이 마스크 쓰고 모든 사람이 손을 씻으니까 저희 실제로 병원 근무하는데 계절성 인플루엔자라든지 계절성 감기가 아예 싹 사라졌어요. 감기에 사람들이 안 걸려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이제 저도 인터넷에서 본 건데 좀 다른 이론 제시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마스크를 잘 쓰고 손을 씻어서가 아니고 바이러스들도 나름대로 이제 치열한 경쟁들을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친구가 완전히 그 내가 제일 잘 나가 주도권 장악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도 힘을 못 쓰는 거 아니냐. 그런 전염에서의 선택도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는 있는데 완전히 허황된 그런 얘기 자체는 아닌데 사실은 보건위생과 사람들 자체가 잘 안 모이고 안 만나잖아요. 그게 일단 결정적입니다. 이 계절성 감기 없어진 거. 많이 만나면 어쨌든 걸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뭐 이건 여담인데 사람들이 술도 덜 마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덜 다쳐요. 그렇죠. 시비가 안 붙으니까. 시비가 안 붙으니까. 또 술 먹고 자빠지고 그렇죠. 그거 뭐 이렇게 막 음주운전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확실히 이게 줄었어요. 근데 뭐 피지컬하게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코로나 우울증이라든지 이 경제 타격에 의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또 반대쪽에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 이 책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고 그냥 제가 봤을 때도 이 코로나가 너무 엄중한 시기에 저희 응급실 환자가 3분의 1로 줄은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아무도 집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늘 먹던 것만 먹으니까 배탈도 안 나고 감기도 안 걸리고 다치지도 않고 응급실 올 일이 없는 거예요. 알러지도 안 생기고. 그런데 유독 많이 온 게 자살 시도였습니다. 특히 그리고 가정부라 뭐 이런 것들. 아니 이 책에 보니까 이제 그 부정적 영향으로 그 일종의 이렇게 나오네요. 미국의 살인 사건이 그 작년에 그 33% 증가하고 그리고 이제 총격 사건이 50% 증가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일본에서도 고교생들이 이제 학교를 못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고교생들의 자살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많이 늘었고. 우리나라도 그러냐. 미국은 총기 판매도 2배 늘었고요. 남을 자기 지켜야 되니까. 이건 굉장히 큰 부작용. 아니 그러니까 결국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기본적으로 폭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띠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희생양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좌절되고 억압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인간은 부자유를 느끼면 이게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내가 신체의 자유가 제일 중요하고 이동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자꾸 그것들을 외적인 어떤 공격 어떤 투사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작용들도 분명히 있지만 결국은 하여튼 인류는 이걸 극복해 나갈 거라고 이분은 보겠죠? 네, 이분은 결론은 보고요. 어차피 인류는 코로나19로 뭐 절멸하고 그렇진 않을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극복을 해나갈 거라고 이분도 믿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역병이라는 게 이 저자가 내린 결론은 항상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 역병은 갈수록 이제 그 좀 치명률이 약화된다. 이게 퍼지면 퍼질수록 이제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 잘 퍼지니까. 그렇지. 그리고 그러면서 역병은 늘 끝나기 마련인데 문제는 또 항상 인간과 늘 함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하고 그러니까
그 유발 하라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왜 이런 이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역병들이 많이 생기느냐 간단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도시 생활을 한다는 거잖아요. 같이 군집을 이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정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병 있다가 어디 다른 데로 수렵 채집할 때 떠나버리면 그렇게 많이 걸릴 수가 없는데 지금은 좋으나 싫으나 같이 다 어울려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서 도시 생활을 하는 한 같이 영원히 함께 적과의 동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백신 그래서 백신을 빨리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좀 잘 안 되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가 여기서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오잖아요. 백신 안 맞는 사람 많죠, 미국은. 예, 여기서 보면 지금 그 특히 백인 복음주의자라든지 공화당 지지자의 30%가 절대 백신 맞지 않겠다. 이게 상당히 큰 문제라는 거죠. 이 과학을 믿고 안 믿고 백신을 믿고 안 믿고가 그 미국 데이터로 정치적 성향에 상당히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여기서 뭐 여담으로 써 있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 중에 뭐 한 10%는 아직도 그 지구가 안 돈다. 지구가 불평하다 이런 것도 지동설 아니고 믿고, 천동설 믿고. 네, 천동설 믿고. 네, 뭐 한 40%는 진짜 그 빅뱅을 안 믿어요. 신이 만든 거다. 40% 이렇게 믿고 이 사람들 사실 어떻게 설득하겠느냐. 지금 땅이 평평하다고 하는데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그 정치적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도 상당히 흥미롭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랑 거의 대입해봤을 때 틀린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요? 거의 똑같은 우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비판하는 건 미국이죠. 사실 뭐 이 사람이 그만큼 아무리 우리가 과학적이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그 제일 지금 안 팔리는 맥주가 코로나 맥주라거든요. 이 책에 읽어보니까 그렇죠. 코로나 들어가니까 딱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만큼 우리가 이런 주변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또 처음에 그 트럼프가 그 소독제 소독제 이렇게 마시면 다 소독이 돼서 바이러스가 죽는다. 이거 트럼프가 실제 했어요. 실제 한 말. 그런 발언을. 네. 그래서 그 너무 어이가 없어서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은 제가 그 장담컨대 그냥 죽습니다. 네, 끝장. 그렇겠죠. 끝장. 네. 누가 생각해도 끝장. 뭐. 그리고 그 말라리아 치료제도 효과가 있다라고 아직 임상 실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거 효과 있다 이렇게 또 이게 게임 체인저다 뭐 이렇게 또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뭐 이런 등등 그냥 어마어마한 트럼프의 그 시책들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주는데 다시 한번 기가 찬.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하나가 스페인 독감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걔는? 스페인 독감이요? 그때 바이러스 뭐 백신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스페인 독감도 어디 미국 어딘가 어딘가에서 나온 백신 그 바이러스인데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집단 면역으로 끝났어요. 그건 인플루엔자입니다. 그때 1차 세계대전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이 죽었다고 그죠 나왔죠. 그래서 특히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때 1차 대전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 총 쏘고 어디 맞고 하다가 그 스페인 독감 걸려서 또 많이 죽었죠. 그때는 그냥 인간들이 몸으로 다 버텨냈군요. 네, 몸으로 때웠죠. 백신도 없었고 뭐 치료제도 특별히 없었고 뭐 인공호흡기도 원시적인 것만 있었고. 그렇겠죠. 네. 그냥 계속 그래왔습니다. 패스트도 그랬고요. 그렇죠. 아니 사실 뭐 1960년대 그 홍콩 독감이 또 전 세계 유행해가지고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죽은 기록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럼 홍콩 독감이 없었냐 이거겠죠. 그때 베트남하고 파병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홍콩 독감 얘기는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기록이 없는 거죠. 그냥 지금 말씀대로 이게 우리가 인지하고 규정을 안 해버리면 그냥 지금 말씀대로 그냥 뭐 노안으로 돌아가셨구나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공식적으로 홍콩 독감 사망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인 거죠 사실. 지금 북한이 그러고 있죠. 북한이 그러고 있어요. 공식적 사망자가 없잖아요. 걸린 사람도 없어요 거기는. 네네네. 거기 나중에도 없다고 하겠죠. 근데 이런 뭐 새로운 바이러스 이런 게. 도시 쪽에서 많이 발병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 언급을 합니다. 가축을 키울수록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례 없이 대부분 야생 동물에서 유래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야생 동물도 약간 가축화 과정을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개체가 탄생하고 그 다시 죽어나가고 하면서 특히 또 인간이랑 부대끼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간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 바이러스를 혹은 균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문명화된 사람들이 모이면 가축도 치고 하겠죠.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많은 수가 중국에서 나왔는데 이 바이러스의 기원이 그게 중국의 인구도 가장 많고 가축도 가장 많이 키우는 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연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이번에 결국 이 코로나19로 관련해가지고 이게 처음 나온 문제가 결국 마스크를 쓰느냐 마느냐.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쓴다라는 게 일종의 사회적 공감대를 이뤘지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개인의 자유냐 아니면 공익을 위한 거냐 이걸로 계속 논쟁이 지금도 뭐 치열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안 백신도 마찬가지고. 뭐 영국, 미국은 아예 안 쓰던데요. 거의. 여기 언급한 게 브라질 대통령이 그 마스크를 안 써서 보소나루. 네, 그래서 헌법에서 대통령은 마스크를 써야 된다 이렇게 행정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결국 걸렸죠. 결국 걸렸죠. 코로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까지 그 우리가 이제 서양의 그 정치에서 중요한 태제가 시민과 정부, 그러니까 시민의 어떤 권리와 정부의 어떤 규제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충돌하고 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하는 영원한 테마인데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본적으로 정부의 승리다 이거죠. 왜냐하면 정부가 모든 데이터를 이제 다 가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이 공공 전체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서는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것들이 잘못되면 이제 정부의 독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어느적인 코로나가 낳은 사회적인 변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여담으로 제가 코로나가 발병됐을 때 전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저 중국에 있었어요. 저는 선생님이 갖고 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까? 네, 제가 세계 테마 기행을 찍으러 중국 신장 위구르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장 위구르 저기 그 벌판에서 그 막 굴러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중국 뉴스에서 어느 날 이 폐렴을 보도를 하더니 나중에는 그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차 이 방역 그 원칙이 강력하게 적용되는데 사실은 우한에서 신장 위구르까지 엄청난 거리예요. 몇천 킬로미터. 그렇겠죠. 거의 뭐 한국보다도 한 5-6배 멀어요. 근데 이게 그 방역 조치기 오는 데가 되게 빨리 오더라고요. 생각보다. 늦게 올 줄 알았는데. 근데 이 방역 조치기 어떤 거냐면은 호텔 닫아요. 그냥? 거의 그냥. 왜냐면 호텔은 타인 외지인들이 묵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호텔을 하루에 하나씩 닫아서 한 열흘 만에 호텔 전도시 다 닫아요. 그다음에 그 열이 난다. 그 옆 도시에 가는데 그 길에서 다 막아서 체온을 다 재요. 그래서 열이 난다. 그러면은 당국에서 잡아가요. 잡아가 진짜.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이 그 명단을 써요. 우린 지금도 쓰죠. 이제 명단을 쓰는데 저는 이거를 그래서 작년 1월에 중국에서 이걸 겪었는데 야, 이 공산당이 진짜 미친 짓을 하는구나. 개인의 자유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하는데 지금 다 하죠. 우리나라도 해요 지금. 열 나오면 우리 잡아가죠. 그거 검사될 때까지 있으라고 하죠. 그다음에 밥 먹을 때 다 쓰죠. 그리고 과태료 처분을 하죠. 과태료 처분하고 막 호텔도 뭐 막 닫고 뭐 못 열고 뭐 난리죠. 누가 하나 나오면. 근데 이 조치를 사실은 코로나에 대한 정보가 그리 없을 때 중국이라는 행정 그러니까 이 정부 태제를 가장 앞서서 이 통제를 하는 데가 완벽한 통제를 그 전국에다 걸어버린 겁니다. 지네 자국민 대상.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코로나를 중국이 막았다고 발표한 게 미심쩍긴 하지만 어쨌든 이 조치가 효과가 있었던 거는 그래도 사실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사실일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정도로 했고. 그렇게 그 정도 하면은 아니 자기 집도 못 들어가요. 그냥 잡아가요. 열나면 다 잡아간대. 진짜 공포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진짜 잡아가 버리니까. 이거를 전 세계 지금 다 하고 있죠. 이게 큰 정부가 결국은 될 거라는 어떤 정치적인 변혁도.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그 일본 같은 경우가 그 대책을 정부가 스가 정부라든지 여러 가지 잘 못한다라고 말이 나왔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본의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일본의 2차 세계 대전에 군국주의로 정부가 모든 것들을 시민을 통제하고 간섭해서 결국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시민들의 내부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프라이버시에 관해서 정부가 들어오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꺼리는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방법이 뭐냐면 자숙하는 거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하는 거지 정부가 들어와서 일일이 하는 것들에 대한 거부감들이 통제를 하고 내 데이터를 모아간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정부의 대책이 좀 안 먹힌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여기 미국 얘기도 되게 많이 하는데 미국이 실제로 안티백스도 많고 음모론도 많고 뭐가 많은데 실제로 그 나라는 음모를 뭐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한 1940년대인가 네. 되게 유명한 사건이 네. 있어요. 소아밤이 네. 백신을 네. 놓는데 네. 백신을 이렇게 사백신을 놔야 되는데 잘못해서 살아있는 게 들어간 거예요. 네. 진짜 소아마비가. 그래서 이거를 4,000명인가 났는데 한 몇십 명이 죽고 실제로 소아마비에 몇백 명이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불신이 생겼구나.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고가 있었던 역사가 있는 나라라서 그렇죠. 이 쌓인 불신들이 뭐 그렇다고 우리나라 뭐 지금까지 정치사를 봤을 때 뭐가 속이거나 뭐 음모가 뭐 그런 것도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도 짚고 있습니다. 네네. 뭐 그런 사건들이 또 이 확증 편향이 일으킬 수밖에 없다. 네, 이 신의 화살이라는 책이 그런 것들이 그렇죠. 있다 네, 이거죠. 그런 얘기도 네, 또 네,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여튼 신의 화살을 쓴 니콜라스 이분은 이제 결국은 인간의 연대 뭐 이것이 이제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이 책 내용을 그렇다고 우리가 전부 다 지금 계속 얘기하면 이 책을 사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 요 정도로 네, 그렇죠. 이 책에 대한 내용은 좀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하여튼 우리 선생님이 끝으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혹은 뭐 이 음성으로 들으시는 분들께 지금 우리가 백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신 뭐 이런 것들을 좀 그래도 해소할 만한 마무리 말씀 좀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백신 해소요? 네. 백신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네. 인간이 어쨌든 대응하기 위한 유일한 무기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이상 반응이라든지 사망 케이스가 실제로 과학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거의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바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게 한 2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시해도 좋을 수준 정도로. 거의 로또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맞고 돌아가신 분들은 꽤 있는데 그게 이제 연관성은 없다는 연관성이 거죠. 명확히 그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는 로또 확률보다도 조금 더 희박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백신 맞으시고 네. 또 어쨌든 책 소개하러 왔으니까 제가 또 이렇게 여기 추천사를 썼어요. 팬데믹을 둘러싼 많은 담론을 보았지만 네. 이처럼 다층적 맥락에서 풍부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낸 책은 처음이다. 네. 네, 그는 우리가 간과한 이면의 진실을 중립적으로 낱낱이 보여준다. 많은 이들이 이 책을 교과서 삼아 공부했으면 한 마음이다라고 썼는데 네. 저는 진짜 과학자로서 과학자잖아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 공포심을 느끼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어떻게 사회적 맥락이 있고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고 자기가 어쨌든 다른 사실로 생각을 하고 있어도 공부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부탁입니다. 마지막. 네. 알겠습니다. 아마 많이 답답하신 부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마 실제 그 의료 현장에 계시면서 많은 분들 또 설득하셔야 될 거고 뭐 정말 어찌 보면 의료인이 보실 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죠. 네, 그건 또 우리 사회 전문가들의 또 의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분들 힘들지만 잘 설득을 앞으로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일당백 좀 특별한 시간으로 코로나19 스페셜로 한번 이 팬데믹에 대한 좋은 책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밌고 좋은 책으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남궁인 선생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